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됐고요.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휩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시나리오인데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외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고민이 많을 텐데요. 하나증권의 이재만 글로벌 투자전략실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투자실장을 맡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외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 그리고 이번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냥 기업의 법인세나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기본적인 공약의 근간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미국 기업에게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낮춰준다는 의미,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의미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 이런 것들의 상승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 실적 호전 이런 것들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공교롭게 다른 국가의 증시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득손실을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업종들 이런 쪽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만 반대로 미국과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업종들 예를 들면 한국의 수출주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들은 조금 더 부정적인 여파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얘기에 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도 좀 빠지다가 다시 오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가장 피해를 본다고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 아침에 봤더니 내리다가 오후에는 좀 오르고 트럼프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먼저 이렇게 대선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리고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은 맞습니다. 민감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한국의 수출이 요즘 아시겠지만 무역 흑자를 내는 쪽들이 대부분 다 미국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은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또는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집권했던 적이 한 번 있죠. 2017년에서 2020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통 에너지 산업의 부흥, 그리고 여기에 재정 적자의 확대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지출 확대 이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걱정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집권기에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은 전통 에너지 주식이었고, 그리고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의 은행주는 잘 못 올랐습니다. 금리가 그때 떨어지고 있는 바람에.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쪽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냥 주도주를 고를 때 장기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지 정책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1, 2주 전인가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는데 S&P 지금 수익률이 지금 보고서의 한 챕터를 가져왔는데 1995년부터 연간 평균 수익률 S&P 500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14%인데 내년도 S&P 기대 수익률이 15%다. 이걸 보고 딴 고민할 필요 없이 S&P에 묻어두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선 내용들은 얘기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전체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의 환경은 유동성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를 했죠. 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이 늘고 돈이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물론
돈이 한국 시장으로 잘 많이 유입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체감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유동성의 확장 시장입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준다라고 해서 그게 새로운 뉴스가 되거나 호재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미 내렸고 앞으로도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유동성이 확장이 됐으면 뭔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안 좋았던 경제 지표들이 좀 반등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은 주택 허가 건수라든가 그리고 또는 요즘 보시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다 위축 국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전시킬 거고 그러면 경기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내년 시장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래서 아까 드렸던 S&P 500의 과거 수익률 중에서 박스가 쳐 있는 12개 연도의 특징이 뭐였냐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서 상승을 하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이라고 하죠. YOY 변화율이 플러스권에서 상승하는 12개 연도의 평균이었습니다. 2주 전에 리포트를 쓰실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 맞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해리스 후보가 됐던, 트럼프 후보가 됐던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자체가 크게 무너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치 않는 쇼크들,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갑자기 온다든가, 예를 들면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불거질 수 있다. 뭐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은 이미 2018년에 한번 보셨습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이런 정도의 큰 위기 정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저 이익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이유도 미국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해리스 후보가 된다라고 해서 별반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과정의 근간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가 좀 둔화 국면에 있던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반등할 거다. 이런 가정을 한 거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트럼프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분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기업들의 이익 증가라든가 이런 쪽에는 미국 기업에게는 되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보편 관세,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때리게 되면 그게 그 수입 물가를 인상시키고 또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또 감세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을 쓰게 되면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가 돼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거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가 없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자국의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건 굉장히 불을 보듯 뻔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결과적으로 내년의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특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그게 그런 효과들, 그런 악재들, 그런 악영향들이 내년 상반기 때 당장 나타나겠나라는 거죠. 별로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없고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는 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뭐 한 4분기쯤 가면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4분기를 걱정해서 내년 1, 2, 3분기로 주식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는 한편의 그 결론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재정 적자는 늘어날 거고 금리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생각보다 덜 빠질 거다. 그러면 채권 쪽보다는 주식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론을 가질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주식을 언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는 4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 4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주식을 안 한다는 건 워렌 버핏 정도가 가지실 수 있는 생각이지 그거를 일반 범인이 가지는 생각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는 좋다는 거고 근데 저희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한국의 수출이 60조에서 70조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쓰긴 했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들 분석 대외 경제연구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쓰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 이것도 공약이 그대로 다 입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세 공약이 그대로 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 이게 트럼프 후보가 갖고 있는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모든 걸 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놓습니다. 뭐 관세, 뭐 보복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60%, 뭐 보편 관세는 10에서. 근데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되기보다는 약간씩 이제 기울기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원래 60%였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협상을 했는데 한 30-40% 정도. 기브 앤 테이크.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뭐 관세가 있어서 좋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협상의 스타일을 보면 항상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조금 생각만큼 하는 것보다 조금 축소될 여지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어쨌든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고 지금 2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2기 행정부에 대비해서 많은 공약들, 정책들을 발표한 게 있는데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나 정보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미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2기가 들어서기 전에 앞선 바이든 정부의 실책이 뭔가일 거냐라는 걸 잘 분석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실수했던 건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물가가 너무 올라갔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이 물가는 굉장히 표심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게 이번에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화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히려 반대로 앞선 정권에 대한 실수를 내가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금 그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도입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정책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는 뭐 석탄, 석유, 뭐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통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탈세계화는 그냥 계속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크게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긴 이후 2018년 이후에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근데 탈세계화라는 게 어떤 쪽에 이제 수혜를 줄까? 근데 이건 좋은 수혜는 아닙니다만 서로 각국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군사력 경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방산,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들이 굉장히 유망해 보일 수밖에 없는 프랑스도 방위산업이 있고 미국도 방위산업이 있고 한국도 방위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의외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규제 완화죠. 예를 들면 가상화폐 규제 완화만 생각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 완화 안을 보시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독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EU 이런 쪽으로. 근데 이것도 완화시키고 철폐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뭐 AI,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들은 조금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걸 보니까 뭐 방산, 그다음에 빅테크, 그에 앞서서 원전 이런 것들이 유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논지에서 보면 배터리 이런 쪽은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주가도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배터리 쪽에 대한 생각은 그게 이제 올해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작스러운 이슈가 생긴 건 아닙니다. 올해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주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주가가 급락해 있고 물론 그 주가의 급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익이 안 늘어났고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근본적이죠.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얘는 올해만큼 실적을 하면 이익 증가율이 그냥 제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이제부터는. 이 올해는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는데 약간 이런 반대편의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고 주가도 이미 많이 빠졌다는 생각을 하시면 내년에는 한 번쯤 기회가 충분히 주가 측면에는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중국에 공장이 많고 다른 국가에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미 FDI로 따지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기계, 제약바이오, 음식료 이런 쪽들이 굉장히 미국에 직접 투자가 많은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꼭 피해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번쯤은 피해의 극단에 와 있으니까
주가는 반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여기서는 좀 가져보실 수 있는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비해서 좀 주가 수준이 낮다, 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뭐 이게 2차 전지가 PER이 낮아서 저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저평가라기보단 올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 이익 증가율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그냥 올해 정도의 이익만 해도 증가율 자체는 그냥 보합인 거죠. 그러면 약간 이런 것들이 주가를 조금 반등시킬 수 있고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다리셨고 그걸 여태까지 빠져서 주가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팔아서 어떤 실익을 거두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도 어떻게 보면 내년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맞진 않을 겁니다. 뭐 추정치니까 예, 당연히 내려가겠죠. 추정치는.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기저효과는 굉장히 주식시장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조금 여태까지 이렇게 오셨던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회가 한번 아주 길진 않더라도 주가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종목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테슬라 주식이 어저께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물론 뭐 테슬라 회사 자체라기보다는 앨런 머스크 창업주죠.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각 가능성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결과일 텐데 테슬라 주식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테슬라는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1차 주가 상승, 1차 성장을 이뤄냈던 건 전기차입니다. 맞죠? 그리고 뭐 있는데 지금의 전기차가 더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침투율도 굉장히 높고 얼리 어댑터들이 살만한 건 거의 다 산 거죠. 이제부터는 뭐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선호도의 문제고 다른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른 쪽에 대한 생각은 바로 자율주행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AI 기반으로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게 뭔가 소비로 침투를 해야 된다면 자동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는 누가 제일 먼저 하고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이제부터 상승을 한다면 그 모멘텀이 자동차, 전기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율주행카에 대한 진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 새로운 성장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앨런 머스크가 입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쪽들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물론 자율주행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자율주행이 결국 로봇 테마 아니냐.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가장 수혜를 받는 게 테슬라다. 이런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거기도 동의하세요? 네, 저는 테슬라가 그런 쪽에서는 되게 앞서 있는 선두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 성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선두 기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대한 투자도 많았었고 생각해보면 AI, 뭐 로봇 이런 것들의 결국 결합은 나중에 약간 총알처럼 보일 수 있는 건 그냥 자율주행 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거에 대한 앞서 있는 또 선두주자, 그건 또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번쯤은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주식을 좀 보시는 거는 테슬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보고서에서 이 차트를 봤는데 뭐 알다시피 올해는 엔비디아의 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 600%가 넘는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익 증가가 되는 이렇게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구글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구글이 이제 알파벳이 내년에 순위가 2위, 내후년엔 1위 이렇게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성장률은 좀 둔화되기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우선 해석을 하실 때 내년에 대부분 다 뭐 실적 장세, 높은 이익 증가율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이 결과적으로 주가에 연동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익의 증가만 생각하시면 항상 엔비디아죠. 그렇죠. 답이 밖으로 잘 안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엔비디아 말고 여기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몇 개 보이실 겁니다. 미국에. 브로드컴도 보이시고 AMD도 보이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보이십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순이익 순위가 굉장히 S&P 500 안에서 빨리 높아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내년에 미국을 이끌 거라는 생각은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엔비디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좀 종목을 넓히셔도 반도체 안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브로드컴, 뭐 이렇게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파벳이 갖는 의미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순이익 1위가 되면 시가총액 1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저거는 실제 달성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좀 미국에서도 순이익이 1위가 이제 F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 조금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기존의 기업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오라클이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뭐 아예 반도체하고 또는 테크하고 연관이 없는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보이시는 것처럼 순이익 순위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기업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각을 미국에서는 성장주라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M7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하긴 했지만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반도체는 대부분 다 성장주로 인식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판단하는 성장주는 이익이 증가할 때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장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이 100% 증가했는데 주가가 50% 상승했던 걸 갖고 잘했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이 100% 증가했으면 주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야죠. 뭐 꼭 120%, 150%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형태인데 미국은 이런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익이 한 20% 증가하면 주가는 한 30%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성장주인데 한국은 이익이 20% 증가를 해도 주가가 5에서 10% 정도 오르고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의 차이는 성장주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민감주냐라고 보는 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이미 8월 이후로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뭐 반등의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선행지표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제 생각엔 반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많이 눌려 있고 많이 팔았고 그래서 반등할 거고 뭐 ISM 제조업 지수가 혹시 언제쯤 반등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연말부터는 가능할 거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장 국면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연말 연초 혹시 이제 한국의 지수 레벨 그리고 연말 랠리 뭐 이런 것들은 반도체가 오히려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을 너무 오래 두고 보시면 안 되죠. 성장주의 의미는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성장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민감주의 의미는 너무 이거 시간을 오래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략적으로 반도체가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개 분기 정도로 끌고 가는 정도로만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된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하나 더 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매크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채권 가격은 거의 뭐 폭락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10년 국채가 4.5%에 거의 근접했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채권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어렵긴 한 주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주식을 담당하다 보니까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11월 달부터 혹시 동결한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니까 내년 어떻게 보면 한 2분기 또는 조금 늦춰진다면 한 3분기까지는 가능하겠구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근데 혹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시중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가 한 3.5니까 거기까지 맞춰놓는다고 생각을 해도 10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는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트럼프의 재정적자의 확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미국 경기 뭐 이런 것들이 가세가 되면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당장 보기에는 제가 봐도 금리는 단순 좀 고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고점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떨어진다 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년물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래서 물론 미국 주식시장은 박스에 안 갇히죠. 박스에 안 갇히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미국의 그 국채시장은 조금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상단을 좀 러프하게 보면 5가 좀 안 될 거라고 10년물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고, 그러면 하단은 많이 열려 있냐? 하단도 생각보다 많이 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3% 잘하면 뭐 후반 정도? 뭐 근데 후반이 또 3.9, 3.8 이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게 열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박스권을 횡보하는 게 국채일 것 같고요. 한국은 이제 박스권이 주식이 지수지만 미국은 오히려 조금 장기물일 것 같습니다. 국채 투자자들 중에서는 또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성과를 낸 사람들도 있고, 물론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식을 분산하고 자산을 분산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다면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인도나 뭐 이런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디를 조언하시나요? 약간 조언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체제들이 그렇게 많은 시장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약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미국을 항상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다 성장주 이런 거를 하시죠. 뭐 테슬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성장주, 수많은 반도체 업종들, 뭐 반도체 ETF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아니면 이제 S&P 500 지수 ETF. 근데 만약에 다른 국가들을 하시면 미국에 없는 것들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선진 유럽에 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미국에 없는 거, 선진 유럽에만 있고 미국에 없는 거는 어떤 거죠? 글로벌 명품 소비주들입니다. 뭐 에르메스, 뭐 LVMH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는 ETF. 이거는 물론 뭐 중국 소비하고 연결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찾으시죠. 그냥 미국은 다른 걸 하셔야죠. 근데 혹시 미국에 너무 많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뭐 유럽에 가셔서는 그런 이제 약간 ETF.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명품주, 글로벌 명품주 ETF. 혹시 일본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일본에 가셔서 미국하고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약간 일본의 그 최근에 이제 그 화두 변화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가 1달러당 160엔까지 갔다가 이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본에서는 뭐가 될까가 내수주일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수죠? 이게 엔화가 약세일 때 수출주가 잘 됐으면 엔화가 강세일 때는 내수주로 좀 그러면 뭐 일본의 내수주들 뭐 우리나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의 화장품주, 일본의 뭐 음식료, 담배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일본 내수주 ETF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왜냐하면 미국 가서 미국의 음식료, 담배를 사시진 않으실 테니까. 그렇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좀 조합해서, 그러니까 혹시 한국은 조선업종 이런 거 없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데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중국은 이제 뭐 부양책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뭐 중국의 소비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중국은 주가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게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매력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치로 생각을 하면 주식은 싸다라고 가는 건 좀 아닌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치주는 그냥 계속 가치주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가 이렇게 반전 트리거가 딱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소비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라고 진짜 생각하시면
아까 얘기 드렸던 선진 유럽의 명품주들도 다 중국 소비주에 연관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도 리스크 해지의 하나의 방법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30분을 지났는데요.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입각되면 어떤 시장이 유망할까,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재만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말씀, 인사이트 있는 말씀 이렇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